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여유로운 아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은 했었는데 네. 어제 워낙에 국내에서 들려온 산업 뉴스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또 시간을 많이 썼죠. 이게 시간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욕심을 네. 내면서 어떤 이슈가 있나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건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몫이겠지만 또 저희는 거기에 하나의 소스가 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같이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마침 저희 의상도 케찹과 머스터드 룩이니까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 의상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산업 뉴스 내용들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죠. 한국과 미국, 일본 증시 최근 동조화되면서 기술주 어제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대형사들의 부진이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줬죠.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부진했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지분 매각 이슈가 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대형사들의 부진이 코스피를 약세로 이끌었네요. 그래도 2600선은 일단 지킨 채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여 나갔는데 그 힘에는 역시나 또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FTSE 편입 효과가 지속되면서 일단은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끌어줬죠. 중국의 부양책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내용에 시장이 조금 실망하는 모습도 드러났고요. 오늘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수주산업에서 강세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산, 건설기계, 풍력, 조선 쪽에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주도 강세였고요. 그 밖에는 사료, 비료, 혹은 폭염, 혹은 소금 이런 테마성 종목들 재건과 함께 엄청나게 강하게 돌았습니다. 맹수들의 낮잠 속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조금 많은 시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주도주가 복귀할 때는 이들은 빠진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락한 쪽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고요. 밀려났고요. 시스템 반도체, MLCC, 네이버 카카오, 캐릭터 상품, 라면, AI 관련한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이런 쪽에 밀렸던 것은 저출산 문제가 또다시 좀 부각되면서 관련해서 변동이 있었고요. 라면, 음식료 섹터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주도주인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이었고요. 재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정을 앞둔 이벤트성 수급 움직임이 꽤 강하게 어제장에 돌았습니다. 6월 21일부터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되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5천여 개 재건 사업 프로젝트 정보를 담은 DB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참여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국토교통부에서는 폴란드, 독일, 일본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장에서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어요. 재건 대표 주자들로 엮이는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모듈러 쪽, 모듈러 주택 이슈가 꽤 많이 부각되고 있죠. 금강공업, SY,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철도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시간 외에서도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재건 테마로 빼볼 수 있는 쪽은 모듈러, 재건 주로 엮이는 종목들, 철도, 중소형 건설, 조림사업, 4대강 복원 이런 쪽의 테마성 종목들이 관련해서 사업의 연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고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건설 기계 쪽이라던가 모듈러 주택 쪽 얘기가 조금은 더 많이 무게가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전을 이뤄냈죠. 어찌됐건 지난번에 미뤄졌던 만남이 다시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원하는 코멘트 등이 있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은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어찌 보면 명확하게 무언가의 계약이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들었던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그 밖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속보가 칭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고위급의 만남이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거죠. 물론 이것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패권을 사이좋게 나눠 갖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 요소는 등장하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높아져 있었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산기 두드르기 바빠집니다. 일단 미중 갈등 속에 공급망 재편, 그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쪽들이 대만, 일본, 한국의 2차 전지를 비롯한 업체들일 겁니다. 이런 쪽에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과 한국, 대만의 이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중국 쪽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지적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의 관계가 조금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나니 그 전에 이미 포석을 깔아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전달이 됐죠.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모듈 공장 건설을 했었던 것도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나라는 기대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을 놓고 그것이 완화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빠르게 셈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세계화로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겠죠. 패권 나누기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이가 좋아지는 게 영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게 일시적으로라도 발생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거고 공급망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럼 국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대체 의미가 있어서 상승했던 기업들은 조금 변동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되겠죠. IRA 이런 식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국내 2차 전지의 업체들의 위상이 만약에 중국과 사이가 좋아진다면 조금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질 수 있어서 살짝 지금보다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이 부분 전략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내에서 충분히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중국과 사이가 좋아진다면,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좋아진다면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섹터들, 반도체, 화학, 게임, 임플란트, 항공, 여행, 카지노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긍정의 시각도 나옵니다. 케어젠, 브랜드엑스, 홍성그룹, 윙이푸드 이런 업체 등이 되겠죠. 섹터로 지금 나눠서 본다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반도체와 화학과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때마침 반도체 쪽에 비교적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미중 갈등의 이 완화, 이 부분에 맞춰서 또 어제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었죠. 삼성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났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올랐는데 도대체 D램 가격은 언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DDR4가 2분기에도 가격이 떨어졌고 3분기에도 가격의 하락폭은 줄어들지언정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가격을 제시했죠. 왜냐하면 DDR4 가격은 떨어지지만 DDR5, HBM 이쪽 가격은 계속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DRAM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HBM DDR5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DR4 대비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DDR4 가격 하락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쪽으로 더 높은 사양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충분히 가격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DDR4 비롯해서 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축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밖의 뉴스로는 워렌 버핏이 100년간 살아남을 기업이다라면서 일본의 상사들의 이제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해가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6월 9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들렸네요. 5대 일본 상사 지분을 다시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8.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9.9%까지 지분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이 5대 상사이고요. 2년 동안 순이익 증감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고 올해 주가 상승률도 좋았습니다. 결국 이쪽에 대한 베팅을 계속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이유는 자원과 탄소 포집, 신재생 관련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겠죠. 국내 상사들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하자라는 KB증권의 보고서를 이날 같이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LX인터, 포스코인터 이런 쪽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생산 전 과정에 AI를 적용시켜서 생산성을 올리고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연결될 만한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봤고요. 헬스케어를 사들이고 있는 사모펀드사들 이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다시 한번 언론 보도가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덴탈 임플란트 쪽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현대차그룹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첫 전기차 생산 속도를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년 10월에 기공식을 했고 4월에 초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요. 1년 6개월 만에 정말 빠른 속도로 생산까지 간다라는 건데 늘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들 주목받았던 바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네이처셀이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뉴욕장은 휴장이었던 가운데 이제 어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어요.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유럽장을 계속 좀 누르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요. 영국 영란은행이 22일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이 종목으로 반영이 돼서 산업재, 소비재, 그리고 화학 섹터, 경기 민감주들 다소 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참고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제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제는 섹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하나 또 크게 봤을 때 라면이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면 관련주들이 줄줄이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올해 들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먼저 라면주들의 주가가 하락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방송에서 언급됐던 이 장면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방송 장면을 좀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니까 먼저 진행자가 최근에 이 라면의 소비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라면 관련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부터 10월에 국제 밀가격이 크게 올랐고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일제히 라면 가격을 올렸다. 그런데 현재 국제 밀가격은 그 당시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도 이제는 적정하게 가격을 내려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라면의 값도 좀 내려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라면 관련주에게 굉장한 악재로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장 초반부터 이 발언 때문에 라면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올해 들어서 라면주들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나름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농심 대비해서 오뚜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심이 유난히 더 잘 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제 장에서 이렇게 모두 다 꺾인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오뚜기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3% 정도의 하락에 그쳤지만 농심 같은 경우 6%, 삼양식품도 8% 가까이 주가가 밀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농심은 15%가량 올라와 있고 오뚜기는 지금 10% 정도 하락했고요. 삼양식품은 17%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잘 가던 그 농심까지도 주가가 어제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라면 부분은 확실히 소비자 물가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국제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상기후에다가 전쟁까지 덮쳐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지며 국제 밀 가격이 올라간 건데요. 거기다가 뭐 밀가루라던가 파묘라던가 주요 수입 원자재도 올라갔고 그리고 물류비나 인건비 등 여러 부분에서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에 농심이 먼저 11%가량의 라면 출고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 10월에 팔도와 오뚜기도 각각 9%, 11%가량 라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지난해 11월에 10% 가까이 라면 가격을 올렸죠. 이렇게 줄줄이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난달 5월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창 경기 금융위기일 때 2008년 대비해서 그때 이후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밀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 표를 보도록 할게요. 2022년 5월에 톤당 419달러 정도였던 국제 밀 가격이 어느덧 2023년 5월에는 228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45% 절반가량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계속해서 평년 대비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나름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라면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라면 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당연히 느끼겠죠. 일단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제 밀 가격이 내렸다라는 것 외에 가격을 인하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물음표가 달리게 되고요. 원재료인 밀가루는 여전히 인상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밀 가격이 내렸긴 하지만 밀가루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제분 업계에서는 평년 대비해서 여전히 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밀가루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일부 원 부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면 값의 인하를 언제 어느 폭으로 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면 관련주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사실 거의 2년 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했었는데 그걸 지난 1분기에 가까스로 돌렸습니다. 가까스로 정상화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먼저 대표적으로 농심을 본다면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이 24년 만에 국내 사업 부문에서 30억 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국내 쪽에서도 회복이 됐고 라면 가격의 인상 효과도 받았습니다.
받아갔을 거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라면이 불티나게 잘 팔리면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무려 638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나 증가한 수치고요. 올해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행진을 이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0%나 늘어난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마구 쏟아졌었거든요. 그 이유도 일단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농심의 주가는 작년 6월 17일쯤에는 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연중 저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2월 말쯤에 35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5만 원까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들린 악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일단 K라면의 선두 주자인 농심은 해외 사업 성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해외 법인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늘어났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만 4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내외 법인의 높은 수익성이 이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증권가에서 이렇게 농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5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잡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는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그 효과, 거기다가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도 가성비 소비인 라면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라면 업종 중에서도 농심을 탑픽으로 꼽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저버릴 만한 이슈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라면주들이 타격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라면값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라면값이 실제로 인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하폭은 20원에서 5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한 하락이었는지 이를 또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지 보유자의 관점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회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고요. 방산주들도 어제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죠. 저희 시간에 방산 종목 얘기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17% 올랐고요. 현대 로템이 11%,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S&T 모티브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 이들을 이 정도까지 끌어줄 만한 어떠한 뉴스가 강력하게 나왔던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더 그 섹터 뉴스를 파보게 됐네요. 일단은 한동안 연초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5월경부터 해서 살짝의 조정의 시기가 있었었죠. 적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이들의 수급이 조금 집중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보면 언제나 그렇듯 스토리는 탄탄합니다. 방산 수출액이 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방산 섹터를 볼 때 각 사업부별로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방산 해외 수출 그리고 내수 무기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가,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항공기 기체 부품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이 방산 수출 부분에서 엄청난 모멘텀을 차지했죠. 전쟁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서로 국방 예산을 늘렸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타이틀이 달리면서 K방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엔데믹으로 돌아서면서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러면서 항공기 제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잉사 등으로부터 항공기 기체 부품 수주 등도 많이 따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한국항공우주 쪽의 모멘텀이 되겠고요. 이 방산은 수출 지역도 수출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는 최근입니다. 거기다가 방산주가 나름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실적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따냈던 무기 수출 어느 정도 인도하고 돈을 받는 과정이 생기니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엔 일정까지 맞물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에서 24일 베트남을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3월 달에 베트남의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그리고 카이의 수리온 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관련한 수주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쟁 이후 유럽권 위주의 우리 무기 수출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남아 방산 시장까지 적극적인 공략 기대감이 있다라는 평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CNN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냈었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미 진입했다. 전쟁 이후 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된 것은 한국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수년간 이 국내 방산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방산 수출 목표액을 200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키가 되는 것이 결국 폴란드가 되겠죠. 작년 방산 수출액 72%는 폴란드가 차지했었습니다. 폴란드 총선이 10월인데 그 전까지 지금 2차 계약 얘기가 나오는 그 노이즈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 미국 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방산 섹터의 상승은 아마 좀 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슈는 잘 봐야겠죠. 자, 지역도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이 과거에는 아시아와 북미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수출처인데 루마니아가 폴란드를 벤치마크해서 한국형 무기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변 국가들로 하나씩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겠죠. 수출 품목도 과거에는 탄약과 함정 위주였는데요. 이제는 미사일, 경공격기, 전차, 자주포 등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수주하냐에 따라 기업별 영향은 다를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쪽이고요. 최근에 폴란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A50에 대해서요. 그리고 민간항공사 부품, 앞서 보잉으로부터 기체 부품에 대한 수주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가장 강했는데 이 K9 자주포 모멘텀이 상당하죠. 지금 이 K9 자주포 덕분에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이상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현대로템, 저희 시간 진만쌤의 지난주 이 픽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흑표전차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고요. 이 K2 전차 같은 경우 독일의 레오파드, 지금으로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전차인데 이 레오파드 가격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이들 두 개 성능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죠. 그만큼 가성비 쪽에서 이런 쪽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폴란드 820대 이제 2차 계약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대당 한 150억 정도니까 폴란드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좀 중요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LRG 넥슨과 풍산이 있을 텐데요. 풍산은 탄약 쪽이죠. 그냥 일시적인 매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길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봐야겠고요.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그런데 소총과 기관총 쪽에 매출이 있기 때문에 방산으로 같이 엮이고 있네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산 섹터에 대한 얘기 일정도 하나 있어요. 세계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방산 행사인 파리 에어쇼가 곧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어제 시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급등의 하나 요인이었던 것은 이렇게 RBK 투자증권의 보고서도 한 힘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방산 섹터에 대한 전략도 같이 챙겨갈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미국장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면 좀 이슈도 잠잠했으면 저희도 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중 간의 화해 모드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고 유럽에서는 또 긴축에 대한 우려, 경기 우려로 이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2차 전진 쉬었고요. 자, 이 이슈들에 대해서 진맛쌤과 전략 나눠볼게요. 인사 이제서야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짜고짜 질문부터 드릴 뻔했네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중 갈등 내용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 쪽으로 어느 정도 노선을 정했는데 사실 뭐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혼조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순수하게 주식 시장의 관점에 봤었을 때는 그리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사실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모두 미국이던 중국이던 간에 일단은 뒤에 뭐 뭔가를 숨기고 현재 앞에는 좀 웃으면서 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국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라는 좀 이야기가 들리면서 최근에 또 중국이 또 소비가 워낙 위축이 되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준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따 진만스픽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어제 사실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좀 지표들이 좀 혼조세가 좀 있었고요. 금요일 시장에 여파 때문인지 뭔가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좀 재미가 없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오후장 들어서 조금 급격히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승에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락에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요인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없었을 때 좀 과대 낙폭 나오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잘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단 하루 만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도 현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의 이치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다고 내일이 좋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안 좋지 않고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그런 현금의 여유도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 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은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종목은 밀렸을 때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 이슈들이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굉장히 좀 핫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입각해서 분명히 재미있을 만한 섹터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당장 진만쌤이 SY 5월 25일에 픽했던 종목이에요. 네. 45% 수익인데 모듈러 주택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이익 실현해요? 저는 일단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재건 쪽이 조금 더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는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재건 쪽이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정도에서 아무래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재건주들 일단은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드 혹시나 이제 오늘 사도 돼야라는 그런 질문에는 오늘 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사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테마는 재건 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뭐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 따라서 테마성 이슈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걱정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본 섹터로 많이 여겨지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요, 짧게. 네, 오늘 장전에 들어오기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미국 하원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 좀 낮추자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내에는 호재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사실 뭐 LG엔솔이 LG화학이 조금 이제 지분 매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린 경향이 좀 있는데 어차피 이뤄내야 될 일이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LG엔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조금씩 지워주고 계시네요. 자, 다음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 라면 업체들
주주들에게 어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라면 값을 조정하면 좋겠다라는 이 압박적인 멘트에 이쪽이 흔들렸는데 요걸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소비자의 입장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좀 불분명한데 내리면 좋긴 합니다. 저야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주가에 혹은 영업이익률에는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일단은 내려야 될 명분은 좀 충분합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원자재 가격도 물론 이제 회사 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소매값 등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한 게 맞지만 기타 부수적인 요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일단은 양쪽 손을 모두 들어주고 싶긴 한데요. 일단은 어제 낙폭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라면값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계속 나왔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조금 이제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대 낙폭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영향보다는 해외 쪽 매출을 봤었을 때는 이번 이제 하락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미 이제 K 라면에 대해서 글로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기들도 괜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라면 수출 데이터도 매년 혹은 매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것을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농심이 일단 고점에서 좀 많이 맞은 부분들이 있고 저는 조금 더 손을 들자면 삼양식품이 조금 더 많이 덜 올랐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양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좀 간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기회로 삼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을 때 돌발 이벤트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는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져요. 사실 이미 지난주에 집만 스픽이었던 섹터입니다. 방산 쪽. 현대로템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 단기간에 현대로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방위산업 쪽이 이렇게 좀 흐름이 좋아질 거다. 이건 미리 예측하신 겁니까? 미리 예측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저한테 스스로 플러스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일단 방산 쪽은 사실 어제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뉴스는 건덕지는 아니었죠. 없었었는데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섹터가 질적 성장을 하는 섹터는 사실 큰 기사가 없음에도 잘 오르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 어제 상승분은 사실 조금 과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벌써 현대로템은 직전 고점에 좀 도달을 했고요. 다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슬슬 부담이 가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제 직전 매물대에 걸쳐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실패하거나 두 가지가 일단은 저는 걱정이 되는데 너무나 높게 하셨던 분들께서 혹은 이제 직전에 완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질적 성장을 하는 섹터는 평균 단가의 싸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하기는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현대로템을 필두로 해서 매물대에 조금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할 매도 시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존재를 합니다. 방산 쪽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의 순방이 좀 있으면서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또 빈손으로 돌아왔었을 때 또 그때 기대감이 꺼졌을 때 공매도 잔고들이 또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또 제가 잘 다루기 때문에 제가 방산 쪽 코멘트 드릴 때마다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알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할 매도의 시기가 도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전략 정리가 됐네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좋은 시점이 나올 경우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집만 스픽으로 갈게요. 중국의 부양책 플러스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중국 소비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진만쌤이 중국 소비주에 긍정의 시각을 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가 거의 3년을 했던 것 같은데 3년 내내 단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는 것 이제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걸 쓰겠냐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네, 사실 그때 뷰는 맞았습니다. 이제 뭐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비주들이 워낙 많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데 이제는 살짝 저점 매수도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반등에 성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처음으로 한번 다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뭐 이제 섹터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그런 이제 상황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나 바닥권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한 두 종목 한번 LG생활건강과 FNF 두 종목 가져봤고 제가 LG생활건강을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코멘트 드렸다시피 너무나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즉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움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중국 소비 판매 쪽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지금 당장 경기가 살지 않고 있는데 분쟁이 나와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매 판매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다음 달 데이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런 이제 공백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 대표 소비주인데 이게 뭐 점유율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해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FNF 말씀드리면 뭐 중국 쪽 매출이 워낙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FNF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의 가치들이 중국 쪽에서 조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매출에 대한 증가도 분명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뤄보는 중국 소비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큰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보다는 10%에서 15% 정도의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기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AS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마무리가 되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AS 할 때 저희가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시세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제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의류 쪽도 볼만하고 게임 쪽도 좀 많이 눌려있던 게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게임주에 대한 코멘트 한 줄로만 주시면. 게임주는 저는 아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게 사실 개별주 모멘텀이 너무나 강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게임주가 으쌰으쌰 다 같이 갔는데 지금 이제 게임 출시 일정 맞춰서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조심해야 될 거는 막상 팩을 깠었을 때 나오는 그런 차익 실험 매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출시일 이전에 맞춰서 시세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게임 쪽 매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출시일 이전에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해보시라. 지금은 게임주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랑 비슷합니다. 임상 일정 맞춰서 바이오가 움직이듯 게임 출시 일정 맞춰서 움직인 이제 조금 정리를 하는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뭐 넥슨게임즈 같이 중국 모멘텀 받아 최근 움직임을 보였는데 또 그게 세론뉴스로 작용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